오전 6시 30분, 윤수연은 알람 소리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수업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날이었죠.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화장을 한 뒤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어요. 그저 평범한 23살 여대생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작게 속삭이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다니던 지름길이 있었죠. 골목길을 지나면 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었어요. 수연은 서둘러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의 골목은 조용했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더러워진 외투를 입고 있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깡마른 체격의 얼굴은 수염으로 가득했고 얼굴 한쪽에는 말라붙은 피가 엉겨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살아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피해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본 사건 사고가 떠올랐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내 수연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구급대원을 꿈꿔왔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응급처치법도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이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반응이 없었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백열번을 눌렀죠. 신고를 한 후 다시 남자에게 다가가 물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수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이 마치 윤수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낯선 노숙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손가락이 수연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수연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남자의 눈빛에서 위협보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수연은 상황을 설명했고 남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수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낯선 노숙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결국 수연은 묻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오른 수연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수업은 결석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이 낯선 남자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수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그리고 머리에 경미한 외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하진 않습니다. 의식은 회복되셨어요. 지금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의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응급실에서 깨끗이 씻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보였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어딘가 익숙한 눈매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수연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 윤기철이다. 윤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외할아버지라고 어릴 적 사진 속에서만 본 그 사람이라고? 엄마는 10년 전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라며 절대 입에도 올리지 말라 했던 그 사람이라고? 거짓말. 수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부자였지. 윤기철이 말을 이었어요.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지. 맞니? 윤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엄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끔 꺼내보던 오래된 가족 사진 속의 당당한 모습의 외할아버지.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증명할 수 있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옷 안쪽을 가리켰죠.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그의 소지품 봉투를 가져왔고 그 안에서 낡고 구겨진 가죽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렴. 수연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5살 생일 파티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수연과 젊었던 엄마, 그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당당한 모습의 윤기철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수연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윤기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조직폭력단에 몸담고 있었다. 행동대장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했지. 그러다 40대에 부동산 사업으로 떼돈을 벌었어.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뒤에는 폭력과 협박, 공갈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업이 있었다. 윤기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내 엄마가 결혼하고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 손녀의 맑은 눈을 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지. 그리고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가 다치게 했던 사람들, 파괴했던 가정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더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노숙자로 살기로 한 거예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병실에 흐르는 정막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더했어요. 윤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나마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외할아버지의 과거가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갑자기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수연아, 학교는 잘 갔니? 오늘 일찍 나갔더라.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다쳤어.
엄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다친 게 아니라.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외할아버지를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디서? 수연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했고 그가 외할아버지였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예상과저요. 절대 거기 있지 마. 당장 나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 하지만 당장 내 말 들어, 수연아. 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기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들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아. 난 사람이 아니었어. 내 엄마가 16살 때 집에 폭력배들이 들이닥쳐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지. 내가 사업상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보복을 한 거였어. 내 엄마는 그날 이후로 나를 두려워했고 결국 가출했지. 몇 년 후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어. 윤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존재는 내 엄마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알게 됐어. 그때 내 엄마는 내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몰래 너희를 지켜봤어.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단다. 수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밀려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수연에게 윤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렴. 내 엄마 말대로 해. 나 너희 인생에 다시 끼어들 자격이 없어. 그의 말에 수연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윤수연은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엄마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였죠.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이상하게도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수연이 꿈꿔온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그를 돕고 싶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죠. 수연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결심을 굳힌 수연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엄마에게는 학교에 간다고 말했죠.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연은 주머니 속에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았어요. 어제 간호사에게 받은 외할아버지의 병실 번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수연은 조심스럽게 503호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문을 열자 윤기철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깨끗하게 면도를 한 모습이었고 병원에서 제공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윤기철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내 엄마가 알면 화낼 텐데.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요. 윤기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무엇이든 물어봐.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엄마가 어릴 적 어땠는지,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물었고 윤기철은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외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지.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윤기철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내 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더 외로웠을 거야. 그런데 난 일에만 빠져 살았어. 윤기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은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 깊은 후회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인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수연이 상상했던 무서운 조폭 두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윤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벌하면서 사셨어요? 그냥 죄를 씻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윤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겐 그럴 용기가 없었어. 모든 걸 직면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그래서 그냥 도망친 것. 스스로를 벌하는 게 더 쉬웠어. 저녁이 되자 병실에는 따스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수연과 윤기철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둘 다 식사보다는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대학 생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기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넌 정말 내 엄마를 닮았어. 엄마를요? 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원래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려 했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지. 내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고 꿈을 포기해야 했어. 수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간호사를 꿈꿨다니. 그동안 엄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윤기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거리로 돌아가겠지. 그럴 수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윤기철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살 곳은 거기뿐이야. 다른 선택지가 없단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제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살아보면 안 돼요? 그 말에 윤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죠. 무슨 말이니? 엄마를 설득할게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윤기철은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내 엄마에게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윤기철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넌 내가 자격이 없는 손녀딸이야. 윤기철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니?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 후 윤기철은 퇴원했습니다. 수연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윤기철을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작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물론 엄마의 돈이 아닌 수연이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수연이 찾아준 원룸을 둘러보며 윤기철이 말했어요. 방 한 칸의 작은 주방이 딸린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기철에게는 이런 공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너무 고맙다, 수연아. 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월세는 내드릴 테니 건강만 챙기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언젠가는 엄마도 마음을 열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이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죠. 사람 마음이란 이 화분의 싹처럼 천천히 자라는 법이니까 조급해하지 않겠다. 그날 저녁 수연이 떠난 후 윤기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그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남은 재산을 정리해주게 윤기철이 말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다들 돌아가셨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네.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하면 약 3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윤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사회 환원학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나머지 절반은 내 손녀 앞으로 신탁을 설정해주게. 단, 내가 죽기 전까진 그 사실을 알리지 말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는 이 돈을 만질 자격도 쓸 자격도 없네. 윤기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바르게 쓰이길 바랄 뿐이야. 며칠 후 수연은 할아버지의 원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식료품 봉지를 들고 와 냉장고를 채웠어요. 윤기철은 수연이 가져온 음식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잘해주니? 윤기철이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윤기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 그가 오랫동안 포기했던 단어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기철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그는 동네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학교와 아르바이트 사이에서도 틈틈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죠. 두 사람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평소보다 일찍 할아버지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 문을 열자마자 외쳤어요. 윤기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윤기철의 손에서 들고 있던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이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니? 하고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윤기철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그토록 바라왔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언제? 이번 주말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윤기철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나 머리를 감고 옷을 골랐다가 다시 갈아입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저녁, 그는 수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윤기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이 열리고 수연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그의 딸이 앉아 있었죠.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윤기철은 천천히 다가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연의 밝은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윤기철의 딸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기철은 조용히 말했어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몇 달이 지나고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학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윤기철이
이사했어요. 수연의 어머니도 서서히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단풍이 물든 캠퍼스 앞을 지나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나도 가족이 하나 늘어난 기분이에요. 윤기철은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미소가 번졌죠. 고맙다, 수연아. 내가 내 인생의 구원이구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한 노인,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준 한 여학생.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그것이 이 가을날 단풍 아래 함께 걷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